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어차피 내가 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못 올라갈 거면 이 돈을 내가 모아서 뭐하나. 10년을 모아도 집 한 채를 못 사는데 에라 모르겠다. 1억을 벌면 인생이 바뀐다. 이게 혹시 대표님이 보기에는 어떤 뜻인 건가요? 성격도 바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종잣돈이라는 얘기거든. 결국은 뭐 딱 1억이 아니라 종잣돈을 좀 벌면 상황이 좀 바뀐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내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1억이라는 돈은 모으기가 그래도 좀 쉽지 않은 돈이란 말이야. 주변에 돈 있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 막상 통장 딱 까보면 사실 현금 1억 없는 사람이 많아. 아, 진짜요?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모을 정도가 되면 생활에서 좀 절제라는 습관이 배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중요한 거야. 1억만 있으면 갑자기 뭐 인생이 바뀝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1억을 모으기까지 절제를 했을 거 아니냐. 남들 SNS에 명품 올릴 때 명품 안 샀을 거고, 남들 뭐 맨날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갈 때 나는 이런 어떤 경험의 가치보다는 조금 더 종잣돈을 모으겠다라는 그런 신념에서 계속 아껴왔을 거고, 남들과 계속 비교되는 삶을 버텨왔을 거라는 거야. 이게 되게 고통스럽거든. 욜로 뭐 혹은 무슨 뭐 플렉스,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이런 문화를 되게 띄워주는 문화야. 물론 이해가 가. 왜냐면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 크게 만들어놨고 자본소득을 위로 올리기를 되게 힘든 구조가 된 건 사실이야.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어차피 내가 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못 올라갈 거면 이 돈을 내가 모아서 뭐하나. 10년을 모아도 집 한 채를 못 사는데 에라 모르겠다. 해외여행이나 하자. 아유 뭐 명품이나 하나 사 입자. 이렇게 됐다는 거지. 요즘엔 더군다나 SNS 이런 게 워낙 발달을 해 있잖아. 그러니까 비교되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 됐어. 다 그리고 행복한 순간을 올린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도 내 소비를 절제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리고 옛날보다는 소비의 가치가 커졌어. 옛날에는 명품을 사. 네. 그럼 누가 알아? 나를 만나야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그쵸. 이제 명품을 사면은 내가 그걸 SNS에 올림으로써 몇백 명이 볼 수 있어. 몇천 명, 몇만 명이.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소비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어떤 풍족감이나 그런 만족감이 훨씬 더 커지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 절제하는 게 어렵다고. 1억을 모은 사람은 이 과정을 견디고 고통을 견디면서 왔기 때문에 1억의 가치가 되게 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1억만 모아봐라 진짜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군요. 그렇지. 내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잖아. 나는 그 전까지 원래 항상 똑같은 옷을 1년 내내 입고 다녔어. 대표님 항상 똑같은 옷 자주 입고 다니시죠? 네. 아니 지금은 이제 바꿔 입고 와. 원래는 항상 내가 셔츠, 곤색 바지 이걸 내가 한 6벌 사가지고 맨날 똑같이 입고 다녔단 말이야 그거를. 왜냐면 갈아입고 이런 게 귀찮으니까. 나는 그런 고통을 좀 잘 견디게 설계가 된 사람이야. 근데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여자친구가 그걸 고통스러워하더라고. 재주 씨 이렇게 하면 내가 욕먹어. 그러면서 지금 옷을 맨날 사오는 거야. 나는 맨날 말려. 나야 워낙 내가 패션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걸 견딘 거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예민하잖아. 보통 명품 소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 만족감 때문에 샀다고 하지만 타인을 의식해서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그걸 산 거잖아요. 그럼. 자기 만족감이라기보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아. 현대사회 사는데 그것도 필요해. 아니 내가 내 돈 갖고 플렉스 하는데 우리가 그걸 뭘 그래. 그 가치를 낮게 보진 않아 나는. 내가 해당하지 않을 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명품도 사고 1억도 모아. 더 훌륭한 사람이지. 근데 이게 속도가 늦어지니까 뭐 하나를 뺀다. 그러면 이제 플렉스를 빼고 1억을 가는 게 훨씬 빠를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1억의 가치는 뭐가 있냐면 어쨌든 종잣돈이 생기면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시야가 바뀌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도 없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근로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게 돼. 투자가 아니라. 근데 내가 목돈이 모였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뭘 보게 되냐? 주식 종목이 좋은 게 뭐가 있나? 부동산 경매를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 전환점이 딱 온다는 거지. 1억에 조그만 테이크아웃 커피숍을 차릴 수 있대. 그러면 이제 그걸 가서 한번 들어보게 되고. 왜? 내가 1억이 있잖아 지금. 나 이거 뭐 할지 고민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자본소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야. 인격이 바뀐다라는 건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인격이 바뀐다는 거는 그거는 꼭 뭐 1억이 있으면 인격이 바뀐다기보다는 목돈이 있으면 인격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내 목돈이 있다는 거는 내가 위기를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야. 내가 예를 들어 갑자기 우리 엄마가 아파. 내 통장에 있는데 100만 원도 없어. 그러면 일단 무슨 생각부터 들어? 병원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목돈이 있어. 일단 그런 데서 좀 자유롭잖아. 내 인생에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야. 목돈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친구들하고 밥을 먹었어. 친구들이 다 쭈뼛쭈뼛거리네? 그럴 때 내가 같이 쭈뼛거리지 않고 가서 그냥 편안하게 계산해주세요. 카드를 내밀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명품 매장을 갔어. 너무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그때 내가 이거를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요소에서 적어도 가격은 날릴 수 있다는 거야. 그냥 고민하는 요소가 내가 이거 샀을 때 입을까? 내가 몇 번이나 입을까? 정도에서 끝난다는 거지. 가격은 고민사항에 없을 수 있다는 거야. 당연히 그러면 생각이 여유롭고 사람이 아무래도 행동이 좀 더 거침없어지지. 그리고 사람이 진짜 돈이 많아지면 다 무슨 마음이 생기는 줄 알아? 조금씩이라도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류가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나도 내가 뭐 진짜 돈이 많진 않지만 내가 정기적으로 어쨌든 후원하는 아이들이 있고 보육원에 내가 1년에 한 번씩 보내는 게 있고 내가 우리 모교에다 장학금을 매년 보내. 이거 왜 할까?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건 그냥 약간 사람의 좀 본능 같은 것 같아. 뒤를 돌아볼 여유가 좀 생기면 좀 이렇게 되더라고 사람들이 다. 이제 대표들 모임이 있잖아. 무슨 뭐 아프리카 같은데 뭐 우리 이름 다른 우물, 뭐 학교 이런 게 몇 개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회에서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그러면 포용력이 있게 만나겠어. 돈이라는 거는 벌면 그런 힘이 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인격을 바꾸는 것 같아. 그래서 세상에 부자 중에 못된 사람은 잘 없어. 뭐 드라마 같은 데나 매체에서는 되게 못되게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부자 중에 못된 사람 찾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야. 뭐 100%는 아니지 물론. 진짜 노랭이 같은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못되게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 거의 그 과정을 고행처럼 이렇게 쌓아왔기 때문에 성격이나 마인드가 진짜 건강하게 갈 수밖에 없네요. 그럼. 대표님, 부자들이 이거에는 돈을 안 아낀다 라는 부분들이 있던데 부자는 다 돈을 아끼지. 야 부자가 왜 부자야? 돈을 아끼지 않고 살만큼 부자니까 부자지 임마. 대표님도 이제 또 부자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이것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뭐 많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자기 취미를 뭐 아끼지 않는 사람, 뭐 자기 어떤 분야의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 혹은 뭐 자기 개발에 아끼지 않는 사람. 어떤 강의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 부자들은 어떤 뭐 세미나나 뭐 온라인 강의나 이런 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근데 난 그건 좀 틀렸다고 봐. 왜요? 내가 아는 부자들은 굳이 그런 강의가 좀 필요 없어. 이미 주변에 고수들이 많잖아. 뭐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에 대해 알고 싶어. 그러면 뭐 증권사 부동산부나 어떤 신탁사나 뭐 이런 친구들을 그냥 불러서 밥이나 먹자. 뭐 골프나 치게 넘어와라. 뭐 거기서 이렇게 밥 먹고 얘기하고 술 한잔 하다 보면은 훨씬 더 고급진 양질의 질들이 나오고.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아침에도 직방에서 이번에 직방 레드라고 아무튼 신 프로그램이 나왔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어디에 지으면 좀 더 분양이 잘 될 거냐 뭐 이런 분석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 나왔더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은 그런 세미나를 가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뭐 세미나를 할 수도 있지. 뭐 50명씩 100명씩 모아가지고.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아는 형하고 나까지 3명이서 가가지고 그 직방에 기획을 총괄하는 팀장님이 있어. 총괄하시는 분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 셋한테 이걸 설명을 해줘. 2시간 걸렸어. 그거 듣는데 오늘. 굳이 세미나나 뭐 온라인 강의를 그러니까 잘 갈 일이 없어 오히려.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정보를 좀 알고 싶어. 그럼 내가 주식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주식 센터장을 저녁 먹고 뭐 차 한잔 하고 뭐 사우나도 가고 뭐 그러면 훨씬 더 양질의 정보가 나오는데 굳이 부자들이 막 온라인 강의나 뭐 세미나에 목을 매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과 시간을 쓰는 건 아끼지 않지. 그리고 그들에게 쓰는 돈을 아끼지 않아. 나도 60만 원 썼어. 밥 먹는데. 근데 여기에서 좀 이제 파생돼서 얘기하면 그래서 좀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밥값 내는 거나 술값 내는 거는 좀 아끼지 않는 편이야. 나도 내가 어제 4명이서 밥을 먹었어. 근데 되게 거기서 이제 좀 있으면 상무 가실 나름대로 이제 입지가 있는 분이었어. 그렇게 4시 술을 먹었어. 내가 제일 나이가 아무튼 어리고 센터장님 제일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다 이제 형들인데 끝나고 이제 식사 자리하고 하는데 내가 중간에 계산했어 밥값을. 내가 제일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센터장님이 좀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다음에 따라 한번 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또 내가 그냥 뭐 뒤로 만나는 것 같아서 약간 이상하니까 다음에 또 같이 한번 보시죠 뭐 이러고 말았는데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지. 나도 사실 그냥 뭐 형님들한테 얻어먹은 게 많고 그리고 나도 이게 밥값 내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밥값이 한 6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거 아깝지 않아. 그냥 내가 한번 살 수도 있고 뭐 저 사람이 한번 살 수도 있고 굳이 그거 뭐 내가 샀네 저 사람이 샀네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그런 행동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되게 좀 큰 호의를 느낄 때가 있더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걸 되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한테 딱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오늘 초면이고 동생인데 밥을 이렇게 얻어먹어서 자기가 되게 고맙지만 불편하니까 내가 다음에 뭐 풀코스를 사겠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좀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럼 내가 이제 다음에 그분을 만나면 내가 뭐 어떤 뭐 정보를 얻으려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내가 그런 이득을 좀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 그리고 또 뭐 그분이 이제 기업 투자나 이런 거에 되게 좀 능하신 분이야. 대화를 해보니까 좋은 사람이시더라고 성향이. 그런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 자체로도 나의 가치도 같이 높아지고 뭐 그다음 다음 대화에서 비즈니스적인 어떤 또 좋은 방향을 같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를 들어 맨날 후배를 만나는데 이 후배가 한 2년까지는 나는 괜찮아.
10원도 안 내도 돼. 그리고 나는 밥값을 내는 건 정말 싫어. 나는 나랑 밥 먹었는데 누가 내 밥값을 내주는 거를, 특히 동생들이 내 밥값을 내는 걸 나는 정말 유쾌하지 않아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년 내가 맨날 밥을 샀는데 한 번 정도 그럼 이 사람이 사면 뭐 고맙지. 근데 얘는 4년 5년 동안 계속 밥을 한 번도 안 사. 그리고 뭐 이제 커피 마시러 갔는데 뭐 커피도 내가 당연히 살 수 있어. 내가 형이니까 내가 이 친구보다 조금 더 내가 있으면 살 수 있지. 사야지. 그리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좀 뭐 차에서 뭐 정리를 하다 늦게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카운터에서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네. 그러면 좀 사람이 감정이 상할 수 있지. 그거 4,000-5,000원짜리 때문에 그거 하나 계산을 못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예를 들어 그런 거는 좀 이제 마음의 문제이긴 하거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아. 그리고 아무리 상대방이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도 한 번 정도는 내가 조금 같이 희석을 해주는 게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 좀 더 마음이 고마울 수 있다. 그러니까 밥값을 낸다는 건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서로가 쭈뼛쭈뼛거리는 그런 모임은 서로 나가고 싶지 않잖아. 당연히 서로 내가 낸다 하는 모임을 나가고 싶지.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나한테 긍정적인 요인을 주지 절대 부정적인 요인을 주지 않아. 당장 금전적인 손실이 나한테 좀 있는 것 같아도 그것들이 모이면 어떤 하나의 그 씨앗 같은 거야. 씨앗을 많이 뿌려놓으면 어때? 수확기가 되면 내가 많은 씨앗을 뿌려놓을수록 내 삶이 훨씬 추후에 윤택해진다. 뭐 당연한 논리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대표님이 여유가 있어서 거리낌 없이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사실 그럴 수도 있어. 뭐 거기서 반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나는 적어도 그러지 않았고, 나는 어렸을 때도 예를 들어 동생들을 만나거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돈을 못 내면 안 만났어. 나는 그냥. 그럼 나도 막 돈이 없었단 말이야. 뭐 기름값도 없어가지고 막 헤맸으니까. 그럼 나는 사람을 안 만났어. 그래서 어쨌든 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항상 밥을 샀고, 그게 어쨌든 나를 잘 만들어준 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내가 모임이 여러 가지 있어. 사람을 만나는 이제 카테고리가 되게 많은데, 그 카테고리 중에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 카테고리가 있잖아. 여기를 가면 밥값이 일단 많이 나와. 일단 비싼 걸 먹거든. 근데 정말 밥값 내기가 힘들어. 정말 카드가 막 6장 7장씩 막 튀어나오니까 막 화를 내고 막 어허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정말로 왜 그럴까? 이 사람들 성향이 왜 나랑 같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원래 내가 좀 누가 밥 사는 거 싫어해. 원래 체질적으로. 나는 지금 여자친구랑도 연애 초반에 밥값 내서 내가 혼낸 적이 있어. 화를 냈어. 내가. 야 밥값 내지 마. 여자가 나 밥값 내는 거 싫어해. 이랬더니 나한테 뭐 무슨 조선시대 뭐라 막 하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좀 그렇잖아.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너 말대로 그게 뭐 여건이 좀 이제 좋아져서일 수도 있지만 나는 원래 그랬고 그게 아니면 나는 안 만났어. 여자도 안 만나고 난 돈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성향들이 결국 그러니까 나를 만나서 어쨌든 내가 좋은 자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을 좋게 봐준 사람들이 점점 주변에 모여서 내가 그래도 좀 잘 되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내가 뭐 급여 생활하고 좀 워라밸이 중요시하고 이런 분들의 모임도 내가 좀 있어. 그런 데를 가면 거의 내가 밥값을 내.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아. 근데 소위 그래서 사회에서 좀 잘 됐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모임을 가면 그렇게 화를 내. 그런 사람들이 많아. 왜일까? 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 막 되게 힘들 때는 밥값도 안 내고 막 계산할 때 되면 갑자기 막 우산을 막 뭐 신발끈을 메고 이랬던 사람들이 변한 걸까?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 그럼 뭔가 세상의 이치가 이게 조금 나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전에 있던 태도들이 지금의 자리까지 있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물론 밥을 안 사도 성공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고 뭐 세상에 경우의 수는 많고 갈 수 있는 길들은 되게 많으니까. 그 사람과의 같이 있었던 시간을 투자를 하고 내가 값을 지불할 줄 알아야 좋은 습관으로 남을 수 있다. 그치.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좀 생활이 너무 윤택한 수준이 아닌데 좀 그게 힘겨울 정도라고 하면 요건 내가 좀 해주고 싶은 말이야. 적어도 그게 고마운 줄 아는 사람한테는 밥을 계속 사도 되는데 걔 중에 그걸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희한하게. 그런 새끼들은 오래 만나면 안 돼. 물론 내가 너무 이제 편안해서 아니, 내가 1000번 내도 괜찮아. 이런 정도의 내가 또 레벨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런 주제야.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한 10번, 20번 샀는데 이 새끼 한 번도 안 사는데 내가 화가 나는 주제면 그럼 주제가 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내 주제 파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좀 피하는 게 좋다. 대표님, 저희가 살다 보면은 이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 경험해 보시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최악의 습관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인생을 낭비하는 최악의 습관? 네. 유튜브 보는 거?
뭐 이렇게 네. 찍는 것도 낭비일 수 있고 유튜브를 보는 게 굉장히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해. 특히나 내가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서 좀 보는 거나 뭐 정보성을 취득하거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보는 거는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가십거리를 요즘에는 많이 보잖아 우리가. 나도 그렇죠. 그래. 쇼츠 한 번 보면 막 2-30분씩 보거든. 그게 머리로는 알아. 아 이거 쇼츠 내가 봐봐야 이거 뭐 쓸데없는 거고 웃겨봐야 내가 뭐 내 인생에 큰 도움 되는 거 아닌 거 아는데도 한 번 보면 이게 계속 보게 되잖아. 그런 게 좀 인생의 시간을 좀 낭비하지 않나?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나도 쉽지 않더라고 그게. 이게 약간 습관처럼 키고 그냥 바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는 이제 아날로그를 겪으면서 살아왔잖아. 네. 뭐 우리 20대 때까지는 핸드폰이 막 제대로 잘 되지도 않았고 막 이런 스마트폰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 쇼츠라는 게 있고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것들이 만연한 세상에 태어난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이제 20년, 30년 살면 당연히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그쵸. 그게 바람직한가? 좀 그런 걱정이 돼. 물론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꼭 유튜브라기보단 SNS 같은 거 보는 건데 이거는 꼭 SNS를 보는 게 되게 최악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SNS 우리가 볼 수 있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소셜 네트워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세상에서 이제 이걸 보면서 자학하거나 질투하거나 뭐 이런 습관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실 세계로 나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어떤 잘 되는 거나 뭐 이런 걸 보면 단점을 찾고 질투를 하고 선의의 경쟁심을 느끼는 건 참 좋은데 플러스가 되는데 아 쟤는 저래서 잘 됐을 거야 뭐 이런 약간 부정적인 요소를 찾는 거지. 이런 건 되게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는 SNS로 많이 넘어오면서 SNS에 이제 그런 게 많이 보이지 좀. 물론 이제 SNS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과하게 올리는 분들이 있어. 근데 뭐 이거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쵸.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욕이 많잖아. 재수가 없다느니 세금 두드려 맞으라느니 막 이런 거는 되게 좀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 올리는 사람들도 사실 뭐 관심 받고 뭔가 공유하고 싶어서인 거잖아요, 자기의 삶을. 자랑하기 위한 게 네, 크지. 여러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올리는 이유를 만들지만 네. 사실 본질적인 건 자랑이야. 나도 내가 SNS에 올리는 것 중에 내가 어떤 뭐 물질적인 건 잘 안 올리지만 좋은 비즈니스, 뭐 좋은 사람, 뭐 어떤 좋은 만남 이런 건 내가 종종 올린단 말이지. 그런 것들은 내 본질적으로 어떤 자랑이 있냐면 나 비즈니스 이만큼 잘하고 있다는 걸 내가 포장해서 좀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은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본질이 있는 거거든. 결국은 자랑이야. 이걸 돈 자랑을 하냐 아니면 뭐 비즈니스 자랑을 하냐 아니면 뭐 자식 자랑을 하냐 결국은 SNS의 본질이 자랑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거기다 자랑하는 걸 올려놓는단 말이지. 그렇죠. 이거는 이미 어떤 그런 자랑의 요소로 설계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질투를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지. 굉장히 스트레스거든 그러면. 야 얘는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이 새끼는 얼마를 벌기를 오마카세를 맨날 이렇게 쳐가지? 얘는 불법적인 거구나. 뭐 혹은 어떤 여자가 뭐 해외여행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올리는 걸 몇 개 있으면 이 여자는 스폰서가 있구나. 뭐 이런 되도 않는. 물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스폰서가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내 삶이 되게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거든. 맞아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여유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여기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느끼고 이런 뭐 자존감이 좀 낮아지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아. 내가 고만고만한 사람이면 내 주변도 고만고만한 사람이 있거든 보통. 근데 요즘에는 이 격차가 너무 큰 거야. 누구나 SNS를 하면 이제 그런 삶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도 사실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막 신세한탄하는 습관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지. 대표님, 그러면 최악의 습관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우리가 안정적인 거? 안정적인 거요. 뭐 예를 들어서 내 지인 얘기인데 경매를 배우려고 경매학원을 갔어. 경매학원을 1년 동안 가는 거야. 되게 전문가가 됐어. 그래서 네. 경매에서는 좀 이제 특수물건이라고 취하는 게 있어. 뭐 지분이 있는 물건이라든가 뭐 유치권이 있다든가 뭐 약간 일반인들이 권리 분석하기 힘든 몇 가지 특수물건들이 있거든. 이런 것도 이 친구가 서류를 보면 권리 분석을 잘해. 1년째 근데 경매는 한 번도 안 해봤더라고. 되게 의아하지. 네. 또 그런 사람이 경매학원 가면 많더라고. 그러니까 정작 이게 누군가 뭐 여러 명이 모여서 자 이제 뭐 얼마씩 같이 태워서 같이 하시죠가 아닌 이상 혼자 할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무리 거기서 이론을 배우고 뭘 해도 부딪혀보고 기존에 있던 어떤 임차인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고 거기서 깨지면서 배우는 게 훨씬 빠르거든. 근데 그런 거보다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보는 계속 취할 수 있어. 오히려 정보가 많다 보니까. 또 그거 보면 뭐가 있었고? 경매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게 또 있단 말이야. 네. 또 거기 보면 혼동이 오는 거지. 이걸 내가 하는 게 맞나? 근데 내가 하려고 감이 왔고 어떤 동물적인 감각에서 혹은 어떤 내 마음에서 이걸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왔으면 하는 게 도움이 돼. 며칠 전에 내가 친한 형님하고 이제 술을 먹으면서 그 형님도 이제 회사를 한 450억에 한번 엑시트를 하고 지금 투자 회사를 하시면서 부동산 쪽으로 이제 나름의 성공 가도로 달리시는 형님이야. 그 형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세준아,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충동과 나쁜 충동이 계속 올라온대. 그랬을 때 나쁜 충동이 생기는 거는 계속 스스로 자제시키고 좋은 충동이 올라오는 거는 할까 말까 망설일 때 무조건 자기는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형님하고 같이 저기 뭐 술을 한잔 하러 갔어. 그 형님 차를 안 갖고 오셔가지고 내 차로 모셨단 말이야. 네. 내가 이제 수행비서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수행비서가 있으니까 자기가 용돈을 좀 주고 싶으셨나 봐. 근데 이제 현금이 없잖아 요즘에 네. 다. 그러니까 실장님 계좌번호 하나 불러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네.
나한테 교육이 돼 있잖아. 네. 계좌번호는 없습니다. 딱 이렇게 한 거지. 계좌번호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지. 네. 거기서 계좌번호 보내주고 그 계좌이체해서 받고 이러면 서로 불편하잖아. 그래서 형님 됐어요. 안 주셔도 돼요. 하는데 아니야 재준아 내가 주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주고 싶어.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현금이 없으니까 이러시더라고. 우리 실장이 계좌번호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한 거야. 막 웃더라고. 야 교육이 잘 됐네 재준아 막 이러면서. 그러더니 내리자마자 그 술집 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현금을 5만 원짜리 2개를 받아오더라고. 그러더니 불러오라는 거야 나보고. 아니라고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됐는데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재준아 좋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는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해야 된다. 거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현금을 그걸 주고 갔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재준아 항상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런 선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는 뭔가 좋은 마음 혹은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는 앞뒤를 재서 이걸 하는 게 내 인생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아니다 그러면 해보는 게 맞아 보통은. 그게 후회가 없고 안 돼도 배우는 게 많고. 근데 좀 그런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막 체크하고 뭐 혼자 되게 분석하고 이거는 딱 분석해보니까 안 하는 게 맞아. 그게 가끔은 할 수 있지. 1년 내내 그러고 있어.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불필요한 리소스를 낭비하는 습관들이 있어. 불필요한 리소스요? 그러니까 굳이 이건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게 있단 말이지. 그게 습관화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뭐 단순한 예지만 내일 날씨가 어떠니? 라고 내가 너한테 물어봤어. 너가 알아볼 수 있지. 네, 그렇죠. 나는 못 알아보나? 알아보실 수 있죠. 당연히. 네. 반복적으로 하는 관계들이 있어. 조금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도 물어보고 너는 계속 그걸 찾아보고 이런 관계들이 있단 말이지. 그게 물론 어떤 비즈니스의 필요에 의해서 너가 막 해주는 거야. 그러면 괜찮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이건 내가 봐도 뭐 어떤 인생의 천지 쓸모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탁들을 계속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되게 별로 좋지 않아 그런 거는. 뭐 부탁하니까 미안하고 좀 잘해주고 싶고 뭐 이런 마음에서 해주는 건데 굳이 리소스를 불필요하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 대표님 그러면 이건 번외의 얘기인데 궁금한 게 그럼 열정페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정페이가 뭐지? 열정페이가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거야? 아니요 보수 없이 그냥 일을 하는 거죠. 약간 이게 돈 없이 그러니까 공연하는 걸로 만족하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열심히 공연하고 연습하고 일을 하는 건데 그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주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 내 주제가 어디 가서 돈을 내고 연기를 해야 될 주제야. 내가 지금 그렇거든? 네. 너도 알다시피? 네. 내가 지금 발연기잖아. 네. 근데 내가 어디 드라마를 출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 제작사에 투자를 하거나 그치, 내가 돈을 내고 해야 돼. 네. 내가 거기서 이 새끼들 나한테 돈을 안 줘? 나의 열정페이를 신고해야겠다. 내가 미친놈이지.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00원 정도 됐어. 내가 이제 연기파 배우야. 내가 한 200원이라고 치자고. 그럼 내가 거기서 돈을 내고 나가면 미친놈이지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이건 내 주제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 내가 객관적으로 내 주제가 여기서 배우는 것보다 돈을 받아야 되는 게 많다. 그럼 당연히 돈을 받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경험과 레퍼런스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럼 당연히 열정페이를 해야지.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페이를 좀 높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 좋지. 근데 이거를 좀 악용하는 부류들이 있잖아. 그런 관계들이랑 빨리 끊는 게 나아. 왜냐면 요즘 세상에는 열정페이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그래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열정페이는 좋지만 물론 열정페이 자체도 하나의 경험으로 남긴 남아. 굳이 그 오너가 열정페이를 되게 이용하는 사람이다. 그럼 좀 피하는 게 낫지. 열정페이도 정도가 있잖아. 너는 연기학과도 나왔고 연기도 이제 어느 정도 잘하고 너 같은 사람한테 한 3천만 원만 내 너 배우 해줄게. 그러면은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너한테 요번에 주연 하나 줄 테니까 요번에만 돈 받지 말고 나와. 대신 공중파야. 그럼 어때? 바로 나가죠. 그럼 해보면 하잖아. 네. 요 선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지.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거지. 요약하면 알고 있잖아 우리 스스로가. 유튜브 쇼츠 맨날 보고 릴스 맨날 보고 굉장히 우리 삶에 득이 돼? 아니죠. 뭐가 우리가 최악의 습관인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 그거를 알고 있으면 좀 다는 못해도 조금 행해보자. 나 스스로 생각하는 내용이야. 나도 맨날 쇼츠 보다가 생각해. 그만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라도 갖고 있자는 거지. 대표님 더 나은 인생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목적지를 좀 정확하게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 사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인내하는 모든 순간이 되게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좀 작은 걸로 줄여서 얘기를 해보자. 미시적인 걸로. 인생이나 이런 건 너무 거시적이니까 좀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 그럼 내가 이제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하잖아. 그럼 내가 오늘 운동을 하루 했어. 뭐 한 30분 뛰고 웨이트 한 1시간 했네? 그럼 뭐 되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 아니죠. 거의 똑같지. 한 일주일에 어때? 비슷하죠. 그렇지. 거의 차이 네. 없지. 근데 내가 이거를 몰라. 내가 이걸 데이터도 없고 이렇게 하면 살 빠진다고 내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 네. 그럼 그 일주일 동안 아무 효과가 없어. 얼마나 답답할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짓거리야. 지금 몸만 아프고 이거 말 베가지고 막 팔은 안 움직이고 뱃살은 똑같고 그지? 목적지가 없이 사는 인생이 이거랑 비슷하다는 거지. 나는 뭔가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뭐 자기 개발도 하고 있고 사람들에 대한 인맥 관리도 잘 하고 있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처세도 잘 하고 있고 한데 내 인생은 똑같아. 왜? 내가 아직 저기까지 안 갔으니까.
다이어트도 그렇잖아. 네. 내가 매일 뛰고 매일 빼고 매일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눈에 조금씩 보일 거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만나면 살 빠졌네? 하는 거잖아. 하루 운동하고 왔는데 야, 너 살이 지금 0.01g 빠진 것 같아. 다음날 야, 0.03g 더 빠졌네? 이런 사람은 없잖아, 세상에. 맞습니다. 짧은 다이어트도 그런데 거시적으로 인생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길어, 사이클이. 여기서 뭔가 변화가 있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내가 똑같은 어떤 상황이나 되게 의미 없는 것 같은 이런 반복적인 상황들을 겪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감내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죽어라 뛰면 당장 변화 없는 것 같아도 살이 빠져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인생도. 내가 지금 책을 막 계속 보고 사람을 만나서 내가 계속 인맥 관리를 하고 내가 어떤 처세를 하고 내가 어떤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게 지금은 내가 되게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쳇바퀴가 아니고 절로 가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내 목적지가 선명해야 돼. 근데 이건 누가 못 해주더라고. 내가 아무리 너한테 야, 이런 목적지가 있어, 우리 인생이 있어 이러면 어느 정도 추상화는 우리가 같이 그려줄 수가 있어. 대충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뭐 느낌 알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디테일한 설계를 해줄 수는 없다는 거지. 그건 결국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내 어떤 그 반복되는 고행들이, 인내가 조금 가능해지는 것 같아. 결국 이제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해도 금방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확실한 목표가 있으면 좋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바디 프로필이라는 그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날짜를 잡고. 그러다 보면 그 운동 효과가 더 잘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PT나 뭐 이런 걸 받는 데 있어서 효과 있는 이유가 뭐야? 두 가지 효과가 있어. 네. PT를 받는다 그러면 혼자 하는 운동보다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내 한계 이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 난 더 할 수 있는데 누가 시키지 않으면 이걸 내가 혼자 넘어가기가 초보자들이 쉽지 않거든. 이것과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얘가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한 달 하시면, 두 달 하시면요 몸이 좋아집니다라고 확신을 주잖아. 얘가 그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1년만 하시면 이런 몸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안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돼요. 여기 보세요. 저 회원님 지금 1년 전에 이런 뚱뚱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날씬해졌잖아요. 이런 실증을 보여주잖아, 눈으로. 그런 것들이 먹히는 거야. 예를 들어,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느 한 섬에 어느 한 인류가 모두 다 뚱뚱하다. 그러면 그 섬은 아무도 다이어트를 못할 수밖에 없어. 왜? 아무도 뛰어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뜀박질을 한 5천 해볼 수 있지만 두 달, 세 달 뜀박질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치자고, 예를 들어. 그럼 누가 그걸 증명할 거냐고. 나는 이렇게 90kg인데 내 생각에는 한 두 달만 뛰잖아. 그럼 살이 되게 빠질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실증이 없잖아. 그럼 힘들다는 거지. 대표님,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뭐 이제 좀 비우는 게 필요하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나도 그래. 나도 내가 이제 4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사람도 그렇고 뭐 일도 그렇고 이 중에 버려야 되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휴먼이잖아. 휴머노이드가 아니잖아. 굉장히 큰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요? 머리로는 알아도 참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 이게 나는 인류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거든.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도 뭐 세월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제는 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나한테 위험 요소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네. 그거 안 보면 되잖아. 얼마나 심플하냐 이게. 근데 또 그래, 그들도 나의 어떤 한때 나랑 같이 어울렸고 한때 나랑 친했고 한때는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손 내밀 때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러기엔 내가 너무 멋이 없지 않나? 혹은 뭐 지금 와서 그러기엔 내가 너무 치사하지 않나? 그래도 뭐 이런 것들, 이런 되게 불필요한 감정들이 인간한테 있단 말이지. 그래서 뭔가를 버리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사업도 그래. 지금은 내가 이제 사업적인 거에서는 그게 좀 강해졌는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 뭘 오픈했어, 뭘 하나 시작해서 새로운 거를 막상 시작했는데 뭔가 구성원들이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나 아이템이 생각보다 잘못됐을 때가 있어. 세팅이 잘못됐구나, 이거 무조건 안 되겠는데, 나중에 돼도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접기가 쉽지 않아. 왜? 이미 내가 돈이 뭐 예를 들어 2, 3억이 들어갔어. 사람도 이미 다 이렇게 했어. 내가 시간을 좀 몇 달을 썼어. 몇 달은 아니야, 뭐 한두 달을 썼어. 그랬을 때 이거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보여. 이거는 1년 있어도 벌어봐야 요만큼인데 신경은 되게 많이 써야 되네. 뭐 지금 예를 들어 접으면은 뭐 2, 3억 들어간 것 중에 한 5천 원 건져? 1년 있다 접으면 10원도 못 건져. 그리고 내가 봤을 때 1년 동안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야 돼. 그럼 이게 이성적으로 어때? 접어야 돼, 말아야 돼? 접어야 돼. 그래서 지금 이거 가감없이 접어 그냥. 내가 지금 돈 날렸어. 뭐 그리고 사람, 시간 다 날렸어. 그래도 괜찮아 지금은. 겪어봤잖아 이제. 이걸 너무 많이 겪어봤으니까 이제 보이는 거야 그냥. 가급적이면 세팅을 하기 전에 보이면 너무 좋지. 근데 이제 어떤 그 구조의 실체나 사람의 실체가 세팅을 하고 나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 위장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그때 가서 보면 되게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 이걸 내가 붙잡다 보면 이제 내가 이걸 끌려가. 돈도 그렇거든. 돈도 한 50만 원 빌려줬어, 예를 들어. 네. 이 새끼가 안 갚아. 나 30만 원 더 주면은 나중에 100만 원을 준대. 그럼 너 같으면 주겠냐? 안 주죠. 안 주겠지. 네. 근데 잘 생각해봐라. 너 5억을 빌려줬어. 회사가 조금만 돌아가면 다시 이제 뭐 다음 달에 돈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막혔대. 5억을 너가 빌려줬어. 다음 달에 됐는데 한 열흘 정도가 밀렸대. 한 열흘이 밀렸어. 근데 그 열흘치 지금 자금 나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한 7천 된대. 그것만 나가면은 열흘 있다가 한 뭐 7억이 들어와서 날 줄 수 있대.
딱 그렇게 얘기해. 내 장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어떨 것 같아 그러면? 눈물을 먹은 거 빌려줘야죠. 끌려가는 거야 그때부터. 가불이 바뀌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 내 돈 좀 꼭 줘라. 끌려가는 거라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야. 사업에 가불이 바뀔 때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사업을 망하면 내가 이제 너무 큰 돈을 날리잖아. 근데 지금 이번 달에 내가 500만 넣으면 어쨌든 내가 초도에 넣었던 3억은 날아가지 않는 것 같아 기분이. 500을 넣는 거야 또. 버텨보고. 다음 달 또 이제 300을 넣어야 되네? 또 300을 넣어보고. 사업장이 없어지진 않으니까. 네. 되게 뻔짓이거든 그게.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고 안타깝게도. 저는 대표님의 그런 계획 같은 걸 하나 알고 있습니다. 포르쉐. 아 그래 맞아. 포르쉐가 아니고 페라리. 아, 페라리. 페라리가 그렇지. 페라리도 그렇고. 사실 유튜브도 그래 나는. 유튜브도 사실 그렇잖아. 이게 뭔가 나 전환점이 잘 안 보여 이거는. 왜요? 지금 우리 수익이 얼마나 한 달에? 이제 200 초반이나, 네. 그럼 너가 그거에 배는 가져가지. 네. 그치? 그다음 또 우리 편집팀 따로 쓰지. 그럼 이게 금전적으로는 엎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지? 그렇다고 했어. 내가 인지도는 생겼어. 그럼 내가 갑자기 여기서 뭘 팔아 막. 아니면 뭐 갑자기 전자책을 만네. 어때 그러면? 내가 책을 먹겠지 그러면. 네. 그럼 또 짜증나 싫어 그러면? 아. 그럼 이거 난 왜 하지? 그럼 예를 들어 구독자가 한 20만이 돼. 그럼 이제 뭔가 막 달라지나? 막 어디 가면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20만 유튜버님 오셨습니까? 막 그러나? 우리 주변에 20만이 발에 채여 그잖아. 맞습니다. 모임 나가면은 뭐 한 10명씩 있어 20만은. 뭐 300만도 있는데 그잖아. 그쵸.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되게 전환점이 안 보이는 이 나의 비즈니스 중에 하나야 이 유튜브는. 근데 왜 하고 있어? 대표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영향력. 아니지. 나는 휴머노이드가 아닌 거야. 아. 휴먼인 거야. 내가 휴머노이드면 때려쳤어야 돼 이걸. 그렇잖아. 다만 이제 뭐 영향력이라는 건 얻을 수 있는데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봐. 고깃집에서 사람들이 알아봐 예를 들어. 무슨 득이 있어 나한테. 그치 고기나 더 조용히 먹어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연예인처럼 막 팬심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잖아. 야 저 새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거? 유튜브 나오고 그 새끼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알아보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뭔가 막 밝은 느낌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휴먼이니까. 대표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참 슬픈 얘기지만 주제 파악을 하는 게 좀 필요해. 사람은 자기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느 레벨인지를 좀 확실하게 알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 사람은 누구나 내가 보이진 않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나를 되게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 목소리도 나는 내가 여기서 뇌 안에서 울리는 소리만 들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 내 목소리와 내가 어떤 외부에서 들리는 내 목소리가 다를 때가 많거든. 근데 나는 이런 게 신이 만들어 놓은 힌트 장치들이라고 생각하거든. 왜 그따위로 만들어 놨을까? 나가서 이 새끼가 듣는 거나 내가 듣는 거나 똑같이 만들어도 되잖아. 뭐 신이 뭘 못하겠어.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을까? 이게 사람의 어떤 모습을 투영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나는. 생각도 마찬가지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들이 나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 보통. 되게 나는 내가 일을 잘한다 생각하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일 수 있고, 나는 되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되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 나는 지금도 그렇거든. 나는 되게 화를 안 내고 성격이 좋은 대표라고 생각하지만 너가 이렇게 웃잖아? 지금처럼?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계속 그걸 자각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잘 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디 가나 자기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하고 하는데 맨날 이용을 당한대. 누가 이용을 하고 자기를, 누가 나를 배신하고, 인생이 배신과 어떤 그 나쁜 상사들과 뭐 어떤 그 몰약에 되게 피해자야. 그걸 다시 착 보잖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 내 경험상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 왜요? 딱 5분만 대화해보면 아 너가 병신이구나 이게 딱 와.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가 계속 이 사람을 싫어하고 뭔가 불편하게 하고 계속 괴롭히고 혹은 막 일을 못한다고 혼내고 내치고 배신하고 왜 그랬을까? 사실 다시 돌이켜보면 배신이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많지. 쓸모가 없던 거야. 냉정하게 얘기해.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지. 위에서는 그게 보이는 거야. 아 얘는 쓸모가 없구나. 일을 잘 못하고 있구나. 헛짓거리를 열심히 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한 번이면 그게 아닐 수 있어. 근데 막 4번, 5번, 6번 내 인생사에 계속 그런 놈만 만나? 그럼 다시 나를 봐야지. 왜 그런지. 그래서 빨리 나를 좀 파악하는 게 좋아. 그래서 나를 좀 내가 주제 파악을 하면 상대방한테 하는 어떤 요구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뀐단 말이지 이제.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좀 더 나를 볼 줄 아는 사람들 또 나를 보통 올려요. 그대로 두지 않아. 나를 내가 현실적으로 봤는데 이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도 난 되게 지금 성격이 좋고 좋은 대표인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너가 이렇게 웃었잖아. 야 왜 웃어 임마 라고 하겠지 내가. 네. 하지만 이제 나도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그리고 있는 대표상은 되게 그래도 좋은 사람이고, 하지만 실제 내 내면에 나는 그렇지 않은 걸 내가 알잖아.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이제 젊은 직원들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 90도로. 나도 90도로 인사하고 하는 거야. 대화를 잘 안 해. 대화를 한번 걸릴까봐. 내 정체가.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임원들만 불러가지고,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미 나를 오래 봤으니까. 내가 굳이 뭐 속일 필요 없잖아, 지금 와서.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지. 주제 파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님, 그러면 나의 인생을 바꾸는 법, 나를 바꾸는 법 진짜 힘들겠지만 이거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감히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데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무거워서 내 개인적인 작은 주관으로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가 되게 확실하면 그거에 맞춰서 나머지가 좀 짜맞춰지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거에 따른 목적지 설정도 확실해질 거고, 그거에 따른 사람을 대면하는 것도 확실해질 거고, 그거에 따른 업무에 대한 어떤 강도나 이런 것도 내가 좀 더 분명해질 거고, 그거에 대한 내가 건강관리나 뭐 외적인 취미나 이런 것들도 좀 분명해지겠지. 그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설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해. 대표님, 응? 대표님은 CEO나 대표이사 리더분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편이겠지. 그분들의 마인드나 인사이트들도 많이 들을 것 같은데,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의 특징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남자다운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여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원들이 많이 따르는 여자 리더들이 있잖아. 네. 얘네도 보면 남자 같아, 성향이. 남녀 차별적인 남자 같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성이라는 게 있잖아. 네.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뭐 예를 들면 뭐 전투가 벌어졌어. 그럼 남자다 하면 뭐 해야 돼? 이끌어야죠. 뛰어나가서 네. 솔선수범 해야지. 맞습니다. 뒤에서 야 쟤를 쳐라 이러면 남자답나? 아니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성. 뭐 예를 들어서 내 친구 어디서 맞고 있어. 그럼 남자다우면 뭐 해야 돼? 그걸 막아야죠. 뭐. 가가지고 뭐 같이 맞아주든. 내 친구는 맞는데 나는 살금살금해서 옆으로 도망가. 남자답나? 대표적인 남자로서 해야 된다는 이 남성성이 있잖아. 이런 게 강한 사람들이 보통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뭔가 공경에 처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성은 뭐야? 이걸 모른 척 하는 거야? 아니면 가서 해결해 주는 거야? 해결해 주는 거죠. 물론 해결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일단 가서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따르는 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 너무 광범위한가? 약간 저는 이런 식으로 들려요. 이끌어주는 듯한 리더십이라 해야 되나? 그건 이제 리더라는 말에 포함이 된 얘기니까. 아. 리더라는 게 결국 리드를 한다는 거잖아. 네. 이끄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리더라는 게. 아. 여기 이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남자다운 거. 이게 되게 포괄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남자다운 사람은 무엇 할까? 이걸 생각하면 좀 찾기가 쉽다는 거지. 근데 되게 함정이, 이게 남의 일일 때 되게 사람들이 잘 찾는다? 이 사람 A와 B의 일이야. A가 무슨 상황이 처했을 때 B가 어떤 행동을 하면 멋있을지 찾으라면 다 찾아. 예를 들어서 A가 B의 직원이야? 근데 뭐 일을 하다가 퇴사해서 엄마가 아파서 갑자기 일을 그만둔대. 뭐 사연이 되게 구구절절해. 그럼 딱 봤을 때 B가 그러면 병원비를 300만 원 줘. 어때? 남자답지? 그쵸. 너무 쉽잖아. 네. 근데 이게 현실에 내가 B가 되잖아. 이걸 못해. 아. 대부분이. 물론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론으로 찾는 건 너무 쉬운데 1인칭으로 들어오면 이걸 잘 못 찾아, 사람들이. 이걸 찾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리더십이 있더라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좋은 마음이 생겼을 때 무조건 해라. 네.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 우리 수행하는 실장한테 어제도 친한 형이 결혼한다고 발렌티노 신발을 딱 사줬어. 갑자기. 갑자기 둘이 뭐 수채 소장하러 간대. 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앞에 아울렛 가가지고 명품 신발을 사줬더라고. 어때? 남자답잖아. 고맙잖아. 네. 물론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당연히 이건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건 맞아. 네. 하지만 여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을 3차원에서 하는 건 되게 편한데 2차원으로 1차원으로 들어오면 그걸 잘 못하는 게 이게 사람의 현실이거든. 이걸 계속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대표님, 그러면 남자다움에도 본능이 강한 남자 있잖아요. 뭐 막 이렇게 센 척하는 그런 남자다움도 있고, 근데 이성적인 남자다움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거에 가까운 건가요?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떤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냐면 본능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보통 매력을 느껴. 학습되지 않은 본능이 있단 말이지, 우리한테는. 예를 들면은 내 친구가 맞고 있어. 그럼 내가 그 옆에 있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 막 편안할까? 두려울까? 두렵죠. 당연히 내가 학습되지 않은 본능이 있잖아. 두렵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서 막아야 되는 이유는 뭐야? 내가 학습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성적으로 하는 게 좋은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이 다치는 거를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죄책감이 들고, 이런 후천적인 학습에서 나오는 행동이거든. 네. 물론 보호 본능도 당연히 있지. 근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느끼는 본능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역행하는 사람들이 보통 리더를 하고 있어. 되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 어떤 한 친구가 우리 회사에 3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치자. 우리 회사 금융중개라는 회사다 보니까 간혹 이제 나쁜 놈 때문에 당할 때도 있지만 이 직원의 실수로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가 있어. 사기가 아니지. 이제 대출을 나갔는데 이 사람이 뭐 그 용도를 쓰지 않고 뭐 나쁜 생각을 먹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이제 이걸 우리 형사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정할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보고를 해라, 어떤 조치를 해라 했는데 가끔 업무 태만으로 인해서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네. 자, 그래서 이제 3천만 원 손해를 봤어, 회사가. 그러면 오너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
일단은 안 좋죠. 예. 네. 엄청나게 화가 나지. 그렇잖아. 왜냐하면 이거는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당한 거는 괜찮은데 부주의로 인해서 당한 거는 굉장히 화가 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뭔가 벌어졌잖아. 나는 우리 대표한테 무슨 짓입니까 얘기를 하겠지. 대표는 이미 나한테 미안해하고 있겠지 당연히. 그럼 여기서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막 개지랄을 해. 그래도 될 만한 일이야. 왜? 부주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래도 사회적으로 통념상 내가 소리 정도는 지를 수 있고 내가 화 정도는 낼 수 있어. 그랬을 때 내가 본능대로 이렇게 화를 내는 거하고 이미 벌어졌잖아. 네네. 이미 미안해하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거기다가 그냥 앞으로 2번 이런 일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상벌위원회 열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거 최소한으로만 조치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 네네. 어떤 게 더 우리 대표한테 감동을 줄까? 투자죠. 네네. 너무 당연하잖아. 이걸 다 알아. 이거는 초등학생이 자꾸 물어봐도 얘야 뭐가 더 낫니? 이러면 당연히 후자가 멋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현실에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학습되지 않은 본능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억누를 수 있는 이성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리더가 될 수 있냐 없냐를 갈라지는 것 같아. 때로는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어. 그렇잖아. 내가 오너로서 혹은 내가 형으로서 리더로서 내가 어떤 약속을 술 먹다 말고 술이 취해서 한 거야.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 그럼 술을 먹으면 사람이 헛소리를 해요. 나도 그게 좀 주사 같은 건데 술을 먹다 보면 헛소리를 해 한 번씩. 좀 되도 않는 약속을 할 때가 있고 그럼 같이 하다가 다음날이 되면 이게 기억이 날 듯 말 듯 난단 말이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내가 어제 무슨 말을 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간단 말이지. 나도 그런 마음이 들어. 왜? 본능적으로 이거 나한테 손해니까. 근데 이걸 이성으로 억누를 때가 있는 거지. 아니지. 그래도 나라는 사람이 한번 내 입에서 나갔으면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인가. 아니면 내가 당장 손해를 내가 메꾸기 위해서 여기서 기억나지 않는 척을 하는 게 더 나한테 이득인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당장은 내가 금전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나한테 이득인 것 같아. 내 브랜딩을 하고 나의 이미지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런 내가 후천적인 학습으로 해가지고 내 본능을 억누르는 거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통 리더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그런 것들을 지켜. 그래서 함부로 밥 한 번 먹자 이런 말 하지 않아. 뱉었으면 지켜야 되니까. 그런 어떤 포괄적인 얘기지만 선천적인 본능을 억누를 수 있는 후천적 이성이 강한 사람들이 보통 리더를 해요. 대표님 그럼 다음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보통은 밝은 사람을 선호하지. 이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되게 어두운 사람도 상대방은 되게 밝기를 원해. 밝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좀 그런 걸 원하지. 무거운 밝음. 이게 좀 어려운 포인트 같아. 가벼운 밝음은 또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무거운 밝음을 찾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금 리더의 자리에 많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되게 원해. 하지만 되게 까불까불한 걸 원하진 않아. 되게 웃고 싶어, 만나면 이 사람을. 하지만 되게 깔깔대면서 웃고 싶진 않아. 뭔가 이 사이에 약간 리더의 격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주변에도 되게 개그맨같이 막 웃긴 친구들이 있잖아. 네네. 근데 이런 친구들이 되게 리더냐라고 하면 약간 물음표가 생기지. 그렇다고 한없이 어두운 친구들이 리더인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뭔가 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에너지의 종류가 기쁨을 주면 좋아. 엔조이도 물론 필요해. 엔조이가 중요하냐 에너지가 중요하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에너지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 때로는 웃기지 않아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주변에 야 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야 어디까지나. 이건 내가 어떤 사람들을 좀 더 좋아하고 따르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 자리에 있으면 엔조이하고 즐겁고 이런 사람들도 좋지만 이런 사람들 이상으로 내가 리더로 느끼는 사람들은 밝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 만났을 때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뭔가 좀 더 내 미래가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내가 그리는 미래가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리더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대표님이 처음에 리더라는 그 자리에 가기 전에 멘토나 아니면 이 사람을 따라가야겠다라는 리더분이 있으셨나요 혹시? 우리는 거의 책에 있지. 멘토는 우리가 현실에서 찾기는 나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 물론 있지.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약간 환타지화되어 있는 위인들이 이미 있잖아. 이건 현실과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환타지잖아. 그 사람들의 책에는 좋은 면들만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인간이니까 100% 완벽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치 이상의 행동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나는 책을 많이 멘토로 삼는 편이야.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그 책에 있는 위인들을 끌고 올 때가 있어.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자주 얘기하시는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론. 마키아벨리는 너무 세고 그 아저씨는 너무 세. 너무 세니까 그 사람 데리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락을 갈 수가 있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합리적인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지 이제.
대표님, 그럼 다음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좋은 리더들은, 특히 이거는 요즘 세상에 많이 통용되는 리더들인데, 내 공을 돌릴 줄 아는 리더들이 좀 요즘에는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대가 네트워크가 너무 촘촘해지면서 실제로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인 세상이 됐어. 뭔가를 하려고 해도 계속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뭐 회사도 이제 상장을 하려고 그러면, 예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어떤 주관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비상장일 때 뭐 투자 주치도 좀 우리가 받아야 되고, 뭐 그랬을 때 CFO로 전문가가 들어오는 게 내가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세상이 됐고, 주변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세상이 됐다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공을 좀 높이주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된 것 같아. 지금도 방금 통화하면서 들었지. 이 형이 나한테 뭐라 그래? 너 덕분에 내가 벤처기업 협회 임원으로 들어갔어. 아무것도 한 거 없거든. 에이, 어떻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진짜 한 게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이 형은 그게 습관이야. 아, 너 덕분이야. 아, 형님들 덕분이에요. 본인이 혼자 한 거야, 그냥. 이번에 이 형이 벤처기업 협회 임원으로 들어가는데, 임원으로 들어갈 때 다른 임원들의 100% 동의가 있어야 되나 봐. 네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대. 근데 그게 뭐 20명인가 뭐 아무튼 있어. 근데 아무튼 이번에 이제 됐대. 오늘 지금 이제 됐다고 전화가 왔나 봐. 그럼 이런 걸 우리한테 얘기하면서 나는 그 임원들 중에 뭐 한 명 알까 말까야. 그렇잖아. 네. 굉장히 미미해. 근데 이런 식으로 항상 이 형은 얘기를 해. 너 덕분이야. 아, 형님들 덕분에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리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본능과 비슷한 건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공을 치하하고 싶어 해. 왜 많은 고대의 막을 수 없는 독재자들이 왜 자기의 흉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막 되게 우상시해놓고 하겠어.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 사실 내가 제한할 수 없는 힘이 있다 그러면 나를 우상화하고 싶어 할 거야. 나의 업적을 기리고 나의 얼굴을 막 박아놓고 나를 떠받들게 하고. 근데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런 본능들이 이성에 이제 많이 눌리는 거지. 이제 그게 되게 멋없는 사람이 됐어. 그렇잖아. 북한에서도 이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거를 썩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대. 물론 뭐 내가 가서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역으로 나의 어떤 공을 되게 높이는 어떤 본능을 누르고 이걸 되게 타인에게 돌리는 이런 사람들이 좀 멋있어지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근데 공 돌렸다가 진짜 지공인 줄 알면 어떡해요? 그런 케이스들이 또 간혹 있지. 공을 돌리다 보면 이게 진짜 자기가 100% 당한 줄 아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뭐 법적인 소송도 가고 그것 때문에 뭐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 리더의 몫이지. 그것도 그 리더가 뭔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거나 리더로서의 어떤 선을 줄 땐 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거지. 하나의 경험이지 그것도. 결국 다 책임이 리더한테 오네요. 그럼. 네. 그래서 리더가 인성 나쁜 사람을 옆에 두는 것만큼 일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인성이 나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회사는 굉장히 흔들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지. 그게 리더의 덕목이니까.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책임감. 되게 무거운 단어인데 책임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리더가 되냐 안 되냐로 딱 갈리는 것 같아.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안 돼, 리더가. 내가 다른 거는 제 생각입니다. 뭐 주관적인 생각이고 다를 수 있어라고 얘기하잖아. 이거는 그냥 100%야. 책임감이 없으면 절대 리더가 안 돼. 본인의 책임감이 약한 사람들은 리더를 쓸 수 없어. 왜? 안 따라. 밑에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멀어지고. 당장은 되게 업무 능력이 좋고 어떤 이런 것들로 퍼포먼스를 낼 수는 있어, 이런 사람들이.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되게 미움을 받더라고. 특히나 리더로 올려놨을 때.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말단했을 때는 괜찮아. 업무를 되게 잘하는데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 네. 아니, 종종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밑에 있을 땐 괜찮아.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떤 장으로 올라오면 그때부터 굉장히 밑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더라고.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거지. 이게 결국은 앞에 얘기들하고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구성원들과 뭔가 약속을 했어. 그럼 이거에 되게 중요성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밑에 구성원들은 이 리더들이 약속하는 막 가볍게 뱉는 말 한마디, 뭐 약속, 하다못해 이번 주에 식사 한번 하자, 이런 것들 그럼 기다린단 말이지. 근데 책임감이 약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약속하지 않았잖아. 예를 들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먹자라고 안 했잖아. 네네네. 그럼 이런 거에 대한 걸 잘 잊어버려. 근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뱉었어. 그럼 그걸 곱씹고 있어. 이번 주에 내가 먹자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이번 주를 기다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차이를 나중에 만들더라고. 업무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상도 뭐 그런 거 있잖아. 미래 비전을 주는 건 좋아. 근데 미래 비전이 책임감이 약한 사람들은 막연해. 어차피 내가 책임질 생각이 없거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뭐 더 성장하고 뭐 하면 너도 그렇게 좋은 대가가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나중 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아.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이런 얘기 잘 안 해. 왜? 내가 이 사람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리고 정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수치를 이야기하지 보통은. 이게 책임감이 있는 리더 없는 리더의 차이야. 책임감이 있는 리더들은 함부로 이 사람들의 미래를 약속하지 못해. 아니 대기업도 아니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대기업도 아니고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갈 수 있는 회사들이란 말이지. 이런 중소기업들. 우리가 지금 매출 400억 하면 뭐해. 갑자기 뭐 브레이크 걸리고 뭔가 제도적인 제한이 생기면 갑자기 매출이 반토막 날 수 있어.
혹은 막 매출이 나와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고 이런 현실을 우리 중소기업 리더들이 대부분 살고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의 미래를 굉장히 확언하면서 약속해? 이런 건 되게 어렵지. 하지만 이런 건 가능해.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너도 내가 여기까지 올려놓게. 이런 건 현실적인 약속이잖아. 네, 맞죠. 너도 나를 이만큼 만들어줘. 그럼 너를 내가 이만큼 나왔을 때 너도 내가 이만큼 만들어 놓을게. 이 정도는 현실적인 약속을 할 수 있지. 이런 수치는 필요해. 근데 책임감이 없는 리더들은 이런 거의 중요성을 좀 모르기 때문에 약속을 남발하고 하다 보면 초반에는 또 막 따라. 초반에는 야 우리 장밋빛 미래를 보면서 막 따르자 하는데 이게 6개월 1년이 지나면 사람 약발이 떨어진단 말이야. 이걸 무한 반복할 수 없고. 그래서 책임감 없는 리더들은 이런 것들이 좀 그냥 롱런하지 못하더라고. 책임감은 되게 중요해.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리더들은 그래서 오래 못 가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움을 받아 그랬어. 아까 얘기한 장밋빛 미래를 막 그렸어. 지도 알아 머릿속으로 안 된다는 거. 근데 이거에 따라올 때가 있거든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 이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껴 사람들이. 결국은 되게 미움을 받더라고. 그래서 책임감은 리더의 절대적인 덕목이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두 종류로 만들어. 리더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책임감에 눌려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막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해. 그러니까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사람이 되게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리더감이 아닌 거야 아직. 다시 교육시켜야 돼 이런 사람들은. 빨리 내리고 다시 교육시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중 돼서 구성원들한테 미움을 받더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본능을 이성으로 누르는 게 리더다 라고 생각합니다.